이번 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식거래 관련 전산장애가 급증하면서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 입증 책임과 배상 절차를 담은 금융당국의 지침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계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막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탄소 중립을 위한 대규모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 산업계에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배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자는 측의 주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낮은 금리를 틈타 대출을 투자에 활용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고,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이제 함께 거시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열린 금통위에서도 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정당국이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다 신용대출 금리도 1년 새 0.6%포인트나 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8월이냐 10월이냐 이 정도지 않습니까? 물론 당일 결정에 따라서 변동성은 생기겠지만은 거의 반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난리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급등한 환율을 안정세로 돌아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은 지난주 장중 1,180원을 넘기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실제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국인들은 빠르게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환율도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 안정화 효과는 좀 있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리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나가는 자본은 이제 약간은 잡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일이 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까지 검토하고 나선 건 가계부채 위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대출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과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월세 전환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금지 조치는 실수요층에게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시작된 대출 금지 조치는 SC제일은행, 우리은행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게시판에는 정부를 향해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대출 없이는 거래가 어려운데 그 길을 막아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옥죄기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을 막게 되면 결국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예상된 자금들을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 온다.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의 경우에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출구 전략들을 마련해 주어야만. 나아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이미 전세 매물이 줄었는데 전세금을 마련할 대출마저 끊긴다면 월세가 유일한 선택지란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월세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1년 이미 월세 비율은 이전보다 7%포인트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부담대뿐만 아니고 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없애게 될 경우에는 월세 전환율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어서 임대 시장이 더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은행 대출 제한에 이어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에 파업 위기까지 덮치면서 하반기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회사들의 자동차 생산량은 29만 7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출과 내수 판매 역시 각각 2.9%, 9.6% 줄었습니다. 역사를 새로 썼다 할 만큼 호황을 보였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선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잘 나가던 SUV 판매가 감소한 데다 계속되는 반도체 수급난에 조업 일수까지 줄어든 탓입니다. 하반기 더 큰 악재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입니다. 11차례 걸친 노사 교섭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기아는 10년 연속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아 노조는 오늘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수위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노위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데다 지난 10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73.9%라는 압도적 지지까지 얻어낸 상태입니다. 회사가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낸 만큼 기아 노조는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한 현대차와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달 초 파업 찬반 투표에서 76.5%가 찬성한 한국GM 또한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 노조는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두 번째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1차 합의안이 부결된 데다 사측이 제시할 만한 카드도 많지 않은 탓에 이번 2찬 가결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임단협에 올해 임단협까지 묶어서 교섭에 나선 르노 삼성 노사 또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올 들어 증권사 전산장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증권사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 대응을 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증권사의 MTS, HTS 오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증권사 전산장애 사례는 100건이 넘는 상황.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8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능동적으로 금융사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은 증권사 스스로가 전산장애를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검사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 의사결정해서 나가겠죠. 더구나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강제력을 지닌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증권사에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상반기 전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제서야 증권사 비대면 거래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증권사들은 각기 다른 지침으로 전산사고에 대응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증권사의 전산사고 문제를 꼽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개별 금융회사나 정금업자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회사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 현재 증권사별로 마련한 손해 입증과 배상에 대한 지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강제력을 지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는 지금껏 하지 않았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운영 대책 보고를 금융당국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주식 거래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제재 규정 미비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증권사 전산 사고와 보상 문제, 증권부 지수희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 기자, 이 전산 사고가 올해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이 대여급 IPO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한 크게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IT, 또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일이나 상장 당일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로그인이 안 되거나 좀 접속이 불가해서 거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제 이 같은 상황들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네. 증권사들도 계속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접속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전산장애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문영민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증권사들도 매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고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10개 증권사의 상반기 전산관리비를 보면 1,8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10대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전산 투자 증가는 좀 소폭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는 있는데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요. 언제까지 이제 증권사들이 제대로 갖추기만을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라도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증권사들이 대부분 전산사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규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네. 정해져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좀 고객이 직접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거래를 못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접속 불가 메시지가 떴을 경우에는 캡처를 하거나 로그인이 안 되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또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캡처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속 불가 메시지를 그냥 캡처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고스란히 좀 인정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로그인을 시도했을 경우는 사실 로그인 기록이 그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객들이 직접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거는 직접 좀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예. 증권사들이 이 MTS뿐만 아니라 HTS나 또 고객센터나 지점 같은 다양한 그 대체 거래 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활용하라고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 첫날에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MTS에만 의지하지 말고 HTS나 고객센터, ARS 또 지점을 방문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또 그 이후에는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 시간이나 피해 종목들, 가격들을 또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대체 거래를 통해서도 거래를 못했다면 중요한 것은 전산 장애가 복구됐을 때 주문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던 시간에 했던 주문과 가격 차이 비교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준비해가면서 거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잘못은 증권사에서 했는데 소비자가 왜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히 이 IT 쪽에 취약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대비라는 걸 제때 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부 증권사에서는 온라인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대체 거래를 먼저 시도하라고 하는데 그 네. 시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보상 규정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장애가 발생했다면 말씀드린 대체 거래 수단을 먼저 활용을 해야 하고 이 대체 거래 수단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상에서 예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로 좀 대체 거래를 몰렸을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가 몰리면서 체결이 좀 지연되거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주문 장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과연 이런 대체 수단을 제대로 갖추고 투자하는 분들 얼마나 될지 싶은데 이 정도면 사실상 뭐 보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상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그 수집하는 것들을 증거들은 고객들이 직접 좀 움직여야 하는데요. 또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게 있는데 신규 매수 주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매도 주문이나 또 원하는 시간에 팔지 못해서 손실을 받거나 매수 주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주문을 내놓고 정정이나 취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장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카뱅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 싶었지만 장애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시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접속하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나 이거 원래 매수하려고 했어 라고 했을 때를 다 보상하게 되면 솔직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줘요. 전산장애로 팔지 못한 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새로 사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타이밍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카뱅의 경우에는 첫날 개장과 동시에 사고 싶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접속 장애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때 매수를 못했고 상한가에 좀 마감을 해서 상한가에 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비슷한 가격에 샀다고 해도 이 카뱅의 경우에는 이후에 주가가 계속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피해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매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사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인들 스스로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들이 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인식을 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나섰는데요.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이제는 좀 시대에 맞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투자자 피해에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산장애라는 게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랑 금융회사에서 일어나는 건 좀 엄연히 다르죠. 특히 이 증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1분 1초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당국도 업계도 이렇게 안일하게 상황을 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 사업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호한 기준 탓에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는 일이 많고 되레 사업의 진행 속도만 늦춘다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언제 시작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한 발 더 빠르게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저탄소 공법인 수소 환원제철 기술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 역시 오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미 지난해부터 수소 환원제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직 R&D 예산을 얼마로 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2030년을 보고 어쩌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가급적 빠르게 저희가 연구나 어떤 그런 공정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문제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권 입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정부는 2년 전 지방도로와 철도 건설 등 23개 사업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예타 심사기구를 만들고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사안들이 돼가지고는 좀 더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 정책 당국자들과 이제 필요할 경우 관련 이제 정치인들까지 이제 의견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로 도입된 지 22년째인 예비 타당성 조사.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예, 오늘 세 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설 속 흔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 추진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동시에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코스피 상장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증권사들에게 발송한 상태로 내년 증시 입성을 목표로 상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주주들의 상장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실제 최대 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현재 59%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증시 상장을 위해서는 사업이 성공 가도를 밟아야 할 텐데 말이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나 대리 같은 이 교통 배차 플랫폼 카카오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재 이 4년째 영업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요즘 이 요금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사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최근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맵 모빌리티가 이 카카오의 경쟁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올 상반기 어펄마 캐피탈과 이스트브릿지 파트너로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고 또 구글과 합작 법인 우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카카오의 움직임은 독점적 지위를 잃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택시 기사들의 마음도 사로잡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기사들 사이의 갈등까지 표면화되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출시한 이 배차 확률 증가 서비스 프로 멤버십이 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월 99,000원의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기사 3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들 기사들이 승객에게 카카오티를 쓰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며 퇴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화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로운 점은 없습니다만 택시 기사들에게는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 경쟁자 우티가 최근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용료 3,000원도 당분간 받지 않으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 기사들에게 배차 혜택을 제공해주는 프로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연장했는데요. 월 99,000원 정액을 59,000원으로 할인해주는 혜택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면서 우티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택시 분야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이 택시 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는데 상장도 상장이지만 그에 앞서 우선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력부터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미노 대출 중단 없다입니다. 지난주 농협은행이 대출 중단을 선언했지만 다른 은행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주말간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농협과는 달리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자체 취근 목표치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농협은행과 중앙회는 목표치를 매우 크게 초과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의 일부 대출 상품 중단은 당국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공급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간 대출 과도하게 받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당국이 뜻밖에도 이렇게 시장 불안감 완화에 나선 건 대출이 최근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신용대출을 연소득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출이 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5,244건 개설이 됐는데 한 달 전보다 41%나 불어난 수준입니다.
여기에 농협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대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규제의 역설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정부가 불안감을 잠재우겠다고 나섰지만 대출이 막히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예. 이건 증권사에 책정된 신용 공여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당국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이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간 이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0에서 180% 수준이었습니다. 당국은 저축은행들에게 대출이 늘어나면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모두가 가격 올릴 때 동결입니다. 요즘 국내 제과를 비롯한 식품 업계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오리온만큼은 동결 행보를 이어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오늘 국내 전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13년 이후 8년째 동결입니다. 네, 식품업계 전반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원재료값 상승 때문입니다. 오리온이라고 이런 원재료값 상승 부담이 없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각종 비용 효율화 작업을 한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오리온은 생산과 물류의 데이터 기반 재고 관리, 그리고 글로벌 통합 구매 관리와 비효율 제거를 통해서 원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됐고 덕분에 원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앞서 지난 2014년 당시에도 과대 포장을 줄이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이 시장 점유율을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허인철 부회장이 영입된 이후 줄곧 친소비자적 행보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 주가의 측면에서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온은 값을 안 올렸으니까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오늘 오리온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우선 가격을 동결해도 실적에 문제가 없다고 오리온은 전망을 하고 있죠. 실제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 역시 16.8%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가격을 올렸는데 중국에서는 9월부터 파이 4종 가격을 6에서 10% 올리기로 했고 러시아에서는 10월부터 7%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격 동결이 오리온의 실적에 실제 어떤 영향을 줄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소비자들이 아마 이런 오리온의 행보에 사랑으로 보답한다면 실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러시아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사전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도 아직 사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운 러시아 백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배경이 뭔지 신동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식약처는 MP코퍼레이션이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박은 코로나19와 같은 유전자를 지녔지만 죽은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불활화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고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재감염률이 낮으며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허가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아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 V 역시 식약처의 사전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검토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노바백스의 도입 일정이 늦어지고 모더나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대체 백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진 않았지만 백신 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GC 녹십자가 코비박을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업계에서는 코비박 백신이 국내 도입보단 식약처 허가를 계기로 향후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증이 안 된 백신을 허가하고 사용하는 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세계적으로 좀
품질이나 메이드 인 러시아가 신뢰가 좀 덜 가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한국에서 생산한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좀 세계 시장에서 더 신뢰를 얻지 않느냐. 식약처는 코비박의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한 것에 대해 안정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힘든 지난주 장을 마치고 개장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종목별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은 전반적인 좀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죠.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3,050선까지 위협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약 1% 상승하며 3,100선에 다시 다가선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천스닥 회복까지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모습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막판에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시 반등장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데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반등장의 시작이다 아니다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보는 분들의 의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을 발표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조업일 수가 하루 많았는데 이걸 감안하고 계산을 하면 지난해보다 31.5%나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달도 역대급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기류입니다.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분들은 수출이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 경제와 반도체 업황 불안 또한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반등 기대는 역시나 반도체 업황의 진전 상황에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대로라면 수출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는 분들은 이번 주 예고된 이 빅 이벤트의 결과를 확인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6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또 현지 시간 오는 27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미팅인데요. 이번 금통위에서 하느니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또 잭슨홀 미팅에서 조기 테이퍼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 정말 빅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에서는 지금 금리 동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온다 이런 분석들 전해지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 그 기조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결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좀 두드러진 종목 뭐가 있었습니까? 네, SK입니다. SK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4% 넘게 상승했습니다. SK그룹 지주사인 SK주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자회사인 SK머티리얼즈를 합병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뛰어오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SK 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SK머티리얼즈도 오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SK머티리얼즈가 이 특수 가스 등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을 세우고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은 SK와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SK는 신주를 발행해서 SK머티리얼즈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K머티리얼즈 보통주 한 주당 SK 보통주 1.58주가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이 SK와 이제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합병이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는 10월 29일 머티리얼즈 주주총회와 SK 이사회를 거쳐서 12월 1일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합병회사 신주는 오는 12월 27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연말께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이걸 신설 법인을 세우고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이 SK랑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좀 다소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SK가 이번 합병으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회사 측이 밝히는 명분은 경영 효율화와 주주 가치 극대화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글로벌 첨단 소재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SK의 전문 투자 역량이 결합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주가가 좀 반영을 해줬지만 증권업계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일단 SK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가에서도 드러났듯 기업 가치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SK의 지주사 할인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유한타증권은 SK 머티리얼즈 가치가 시가 대비 약 65%나 할인돼서 SK 시가총액에 반영돼 있었던 걸 감안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합병을 통해 사업형 지주회사로 완벽히 거듭나고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등과의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SK가 SK 머티리얼즈에 비해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에 유리하다라며 SK 주가의 긍정적인 이벤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SK 머티리얼즈 주가는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오름세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SK만큼은 오르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가 나오고 있지만 V자 형태로 오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양사의 주가에 모두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SK 머티리얼즈의 경우 실질적인 수혜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SK는 SK 머티리얼즈 자회사의 가치를 직접 반영하지만 국내 최대 IT 소재 업체인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매력은 희석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사업 비중과 희석 영향을 감안했을 때 IT 소재로 SK를 투자하는 것 역시 부담스럽다라며 IT 소재 업체 투자 대안 성격으로는 후성과 솔브레인 투자 매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지금 이제 SK 머티리얼즈의 사업 아이덴티티가 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꼽은 모양인데 그래도 지금 뭐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SK 머티리얼즈까지 모두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주식을 SK로 전환을 하면 연간 배당금이 기존 4,000원에서 11,850원으로 2.85배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또 이번 합병 비율이 1대 1.5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증권은 합병이 다가올수록 SK 머티리얼즈의 경우 SK 주가의 1.58배 수준으로 차익거래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SK 머티리얼즈 주가가 SK 주가와 다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한다라며 SK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SK 주가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기준 종가를 보면 SK가 27만 원, SK 머티리얼즈가 4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합병 비율에 따르면 SK 주가 1.58을 곱한 값이 SK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돼야 하기 때문에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이 비율에 따라서 바뀔 것이란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합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뭐 양사 이득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 좋은 예측이 나온 만큼 더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종목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은 가운데 상승세가 특히 더 두드러졌던 셀트리온 삼형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이 임박해 하반기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상승장에 또 한몫 크게 해줬습니다. 자, 언제쯤 그럼 미국과 유럽 진출이 이루어집니까? 네, 미국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진행을 해왔고요. 조만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앞서 코로나19 치료제들의 사례를 감안해 보면 신청 이후 약 한 달 정도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르면 4분기부터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늘 10월 이전 정식 허가를 받은 후에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뭐 4분기부터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은 있지만 셀트리온 주주분들 그간 또 크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네, 셀트리온은 사실 2분기에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 매출액은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는 각각 28%, 17%나 밑돈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던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램시마의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이 셀트리온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약품 위탁 생산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자 키움증권과 신영증권 등은 최근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미국으로 공급하는 트룩시마의 가격 하락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 끝나고 이제 뉴스플러스 외전에 또 박 기자가 출연하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뉴스에 담지 못했던 얘기를 더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못했던 얘기도 외전에서 더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네, 티커명이 SOFI입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뭐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난 6월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된 소파이라는 미국 핀테크사인데요. 네. 지난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구글과 아마존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뭐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사실 소파이는 상장 이전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관심이 높았는데요. 네. 넥스트 페이팔 그리고 넥스트 스퀘어로 좀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서학개미 톱픽에는 자리를 잡아서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쇼피파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소파이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쇼피파이는 이름 그대로 이제 쇼핑 관련 플랫폼인데 네. 소파이는 핀테크 업체다. 네. 그럼 왜 이름이 소파이죠? 소셜 파이낸스, 그러니까 사회적 금융의 약자입니다. 앞에 SO와 FI를 따서 소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이 기업의 태생이자 또 가장 주력하는 상품입니다. 시작이 이 스탠포드 MBA 출신들이 모여서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자 이런 취지로 창업을 한 것인데요. 뭐 이제 스탠포드 출신이면 대출도 잘 갚을 거야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깔려 있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직장 경력을 주요 신용평가 지표로 현재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 일반 예적금 상품과 모기지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그리고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까지 금융 관련 서비스로 영역을 키우고 있고요. 뭐 저희도 이렇게 월급 통장은 A은행인데 증권 투자는 B증권사를 이용하고 코인 투자는 C은행 계좌, 대출은 D은행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사실 이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파이 하나로 손쉽게 하고 또 수수료도 좀 상당히 낮추겠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 같은데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았나 보죠? 물론 2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실적은 좀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닝콜에서 밝힌 이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앞서서 이 소파의 가장 핵심은 학자금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인데 이게 원래 9월 30일이면 종료가 됐어야 됐는데 이것을 다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이 정책이 소파이에게는 신규 학자금 대출이 줄어드는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이에 앞서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락업 해제 요인이 절대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
해제는 이제 보호 예수가 풀렸다 이런 얘기인데 상장할 때 이제 의무적으로 묶어놨던 그 돈들이 풀리면서 대량 매도가 됐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파이가 스펙 합병 방식으로 상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티커명이 IPOE, 스펙과 합병을 했는데요. 이 IPOE가 이 페이스북 전직 부사장 출신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아가 이끄는 소셜 캐피털에서 상장한 스펙입니다. 이 차마스가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버진 갤럭시,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 거래품 오픈도어나 온라인 보험 서비스 기업 클로버 헬스 등 굵직한 스펙 합병 상장을 성공시킨 바 있는 이 분야의 그야말로 큰 손인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스펙주들의 상장 초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펙이 발행하는 워런트, 신주 인수권을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 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 스펙 투자 열풍에 제재를 건 조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펙을 상장할 때 보통주가 아니라 1유닛으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1유닛이 보통주 한 주와 한 개의 워런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워런트가 나중에 주식을 추가로 살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더 사들일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회계상 기업의 부채로 반영하게 되면서 기업들도 스펙 상장을 좀 꺼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보다는 좀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서 나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파 역시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6월 말에 33%가 그리고 7월 말에 50%가 락업 해제가 되면서 이를 앞두고 주가가 좀 선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떨어졌고요. 이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았었겠죠. 이제 남은 마지막 락업 해제 일정은 11월 말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17% 정도여서 사실상 락업 해제 이슈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워런트라는 게 나중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데 네. 스펙을 통한 상장의 경우에는 이게 기업의 어떤 부채로 잡힌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 그러면 소파이의 네. 경우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에는 이게 기업의 부채로 잡힌 이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의 손실 규모를 좀 늘리는 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지난 1분기 때는 한 780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면서 올해 첫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했는데 상장하고 난 뒤 2분기 실적이 오히려 1억 6,53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로 보면 48센트 손실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무려 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파이 측은 이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워런트 가치 변동과 또 주식 보상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스톡옵션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실질적인 순손실은 2,100만 달러 정도로 월가 예상치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발표한 2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전년도 대비 74%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워런트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소파이라는 기업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금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겁니까? 양쪽 면이 다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학자금 대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가입자 성장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입자가 일단 많이 늘었는데 그래프를 보면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유저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기준 이용자가 256만 명, 전년 대비 113%,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아래 숫자가 이 연간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죠.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효과도 봤고 이 게임스탑 사례 때 로빈후드 대신에 소파이로 갈아타자 이런 움직임도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지원이 소파이 신규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데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매출은 74% 늘었는데 여기서 발표한 3분기 매출은 15%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소파이 측에서 직접 전망을 했거든요. 다만 정치적 변수가 생겼음에도 올해 전체 전망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총 매출은 9억 8천만 달러, 전년도 대비 58%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학장금 대출이 대신에 다른 사업에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월가에서 보는 시각에서 네. 소파이의 목표 주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 소파이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목표 주가를 나타낸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23달러, 그다음에 30달러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번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 시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월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전보다도 오히려 낮아졌고 최근 델타 변이로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제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시장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방역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선전, 또 탄탄한 외환 보유액 수준이 3박자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런 우수한 결실이 이제 민생 곳곳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뉴스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